네, 1월 22일 김은지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는 취재 인싸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취재 인싸로 홍사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사훈. 내가 무슨 장윤선하고 어떻게 내가 비교가 되나? 아유 왜 아유. 그러세요? 아이고 무슨. 방금 본인 방송을 마치시고 정말 급하게 그러니까. 뛰어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춥더라고요. 예. 네.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워가지고 정말 오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오늘은 다들 댓글창에서 정청래 대표 왜 이러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원래는 홍사훈 기자님이랑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살짝 뒤로 미루고 현안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홍 기자님도 본인 방송에서 그 이야기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 가장 뜨거운 현안은 그거 같긴 그러니까, 하네요. 당연히. 예. 네. 근데 장윤선 기자님은 예상을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갑작스럽다는 평가들이 많던데요. 사실 최고위원들도 20분 전에 통보받았고 국회의원들도 제가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시차로 볼 때 그래도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어제 그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만나고 나서 그 최고위원들을 소집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제안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의견을 물었고 그래서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입국다 탄 채에서 오늘 9시 50분에 50분이었죠? 이제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간차로 하면 조국당 지도부는 알고 있었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 예. 같고요. 다만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그 정청래 대표가 9시 반에 회의를 소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의제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냐 검찰개혁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모여라. 그래서 모였대요. 근데 9시 반에 모였는데 모이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20분 뒤에 기자회견 9시 50분에 잡아놨는데 저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이다. 그래서 다 벙쪘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최소한 뭘 빌드업을 하든가 아니면 뭐 알려줘야지. 우리도 선출직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선출직인데 최소한 지도부에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 통보하는 그 자리에서 네, 최고위원들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최고위원들이 격앙되어 있었던 사람의 대표 인사는 3명인데요. 이현주 최고, 강득구 최고, 네. 그다음에 황명선 최고. 이 셋이 제일 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의총에서도 원래 지도부가 잘 발언을 안 하고 평의원들이 이제 발언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격분한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제일 세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의원들이 전해주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합당이 무슨 비밀이야? 그냥 얘기해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한데 같이 논의합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논의해서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당원들의 의사 수렴도 하고 예. 그래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결혼합시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러게요. 이 절차가 너무 거칠다.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다. 정청래 대표 참 그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분인데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아마 지금쯤 문자 폭탄 많이 받고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왜 그렇게 그 절차를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런 거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특히 이상하잖아요. 오늘 코스피 5천에 어제 기자회견 했죠. 거기다 어제 한덕수 선고 있었고 한덕수 선고 있었죠. 그리고 이진관 판사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다만 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지금 막 현안이 많은데 1인 1표 밀어붙인다고 할 때도 막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랬죠. 왜 이것까지 갑자기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하느냐, 왜 지금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그냥 정치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이 제일 싸.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게 가장 비용이 덜 든다 이렇게 그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로 갈수록 더 힘들다. 일단 지금 그 지방선거하고 재보선을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조국혁신당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경합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 재보선 지역구를 전략공천 하나 해주면 끝난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선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하다. 두 번째
호남에서 아마 엄청난 그 출혈 경쟁이 있을 뻔했는데 예. 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초단체장을 가지고는 이제 다 붙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호남에서 시끄러운 경선, 시끄러운 선거판이 되고 뭐 자기들끼리 싸운다, 뭐 민주진보 분열 뭐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막 써제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그 2년 뒤에 있을 그 총선 때 하면 예. 당장 수도권에서만 하더라도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국당에서 후보 우리 다 낼 거야. 합당이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그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야 된다. 예. 그래서 차제에 그냥 땡겨서 지방선거 앞두고 이번에 하는 게 사실은 M&A에 가장 최적화된 시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당의 전략가들이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불쾌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 내가 이해는 하는데 언젠가는 서로 두 당이 그렇게 색깔도 같고 합쳐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네. 그러니까 합쳐야 되는 거 말고 지금 한 게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반발이 둘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왜 그렇죠. 왜 조국당에 먼저 알려주고 우리 민주당에는 최고위원들도 모르게 20분 전에 왜 알려주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걸 왜 그랬느냐 뭐 추정되는 게 취재된 게 있는지 좀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취재를 했더니 또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그 지도부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 만찬 자리에서 이거는 정청래 대표 측 얘기예요. 예, 예. 정청래 대표의 핵심 관계자 얘기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약간 뭐 선거도 다가오는데 이거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원래 정 대표는 지방선거 판을 다 경선하는 거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이삭죽게 하는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판을 짜고 있고 그리고 의원들에 따르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통합에 제일 부정적이었대요. 예. 합당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정청래 대표가.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정 대표 측 입장이긴 이거는 합니다. 정청래 예, 대표 예. 측의 예. 그 주장입니다. 예, 예. 반대로 예. 누구 맘대로 이렇게 했던 정청래 그 대표와 거리가 먼 분들. 반대했던 최고위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 사실이 아니고 같은 자리 있었는데 완전 다르게 말하네요. 거의 그러니까, 라쇼몽 아니에요? 그래서 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이거는 이제 한 최고위원인데 오늘 취재 빡세게 하셨네요.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일단 1번 강유정 대변인 다 받아 적었다. 예. 현장에서 만찬에 예, 있을 예, 때 현장에서 예. 다 받아 적었고 그러면 다 받아 적은 강유정 대변인이 통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합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는 몰랐다라고 얘기할 리가 있겠냐. 예, 예. 알았으면 알았다고 얘기를 했겠지.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간의 독대는 없었다. 둘 간의 독대는 없었다라는 예, 예.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도 화장실조차 가지 않았다. 그러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였기 때문에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예. 이런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청래 대표의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좀 갈래를 좀 가르마를 타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지금 뭐 합당에 반대하는 거냐? 예, 예. 그건 아니다. 예.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절차에 있어서 당원 중심 정당인데 예. 당원 주권 정당인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당원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래로부터의 결정 이걸 통해서 통합을 합당을 추진해야지 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위에서 내리꽂듯이 기자회견하고 조국당에 먼저 알려주고 조국당이 원하면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어디가 있냐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당 내부에서는 막 오늘 여러 의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각자 뭐 찬반을 막 올렸어요. 이야기했죠.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막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예. 기자실에 와서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정청래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대통령 뜻이 확인이 되어서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당이 당장 2년 뒤가 아니고 당장 6월달에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맞부딪히게 됐잖아요. 예.
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상처가 굉장히 크게 될 거거든요. 음. 그 전에 뭔가 둘이 합치는 건 맞다고 봐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절차적인 어떤 절차라는 게 당연히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 발표하기 전에 각자 당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자의 어떤 내부에 컨센서스를 알리고 총의를 모아야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 절차가 없었잖아요. 예. 그 절차 없이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각 당에서 이게 어쨌든 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총의가 모아지겠느냐. 네. 만약 자 우리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각자 자 우리가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는 게 어떨까라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그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당원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당장 선거에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 파이가 저쪽으로 나눠줘야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그래? 어차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어제 이진관 재판관이 부장판사가 한덕수 재판을 두괄식으로 먼저 던지듯이 예. 그냥 먼저 던져버리고 결과를 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 디비졌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런 총리를 그럼 모아보자. 좋게 해석하면 그게 아닐까.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기엔 지금 좀 생각돼요. 반발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아까 그 장철민 의원 잠깐 인터뷰 전에 했었는데 벌써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온다고 하고. 당연히 이게 왜 반발이 없겠어.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부를 찍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합당을 하면 그 당대표인 정치인 정청래에게 어떤 그 이익이 있는 거냐. 예. 무슨 이문이 남아야 이걸 할 텐데 어떤 이문이 남는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분석은 일단 체급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통합된 정당이니까. 그렇죠. 합당을 해낸 리더. 그러면 조국 대표는 더 이상 당대표가 아니게 되고 그냥 그렇겠죠. 원외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끝도 아닌데. 뭐 재보선을 통해서 뭐 어떤 새로운 상황은 생기겠지만 근데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을 재본수 수 될 있죠.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방선거 지방선거보다는 그 재보선에 훨씬 국회에 원내 진입을 하고 싶어 한다. 원내로 들어오는 것을 훨씬 그 의미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의 지자체장은 아무래도 이게 발언이나 정치에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입장인 거냐? 그러면 뭐 조국혁신당은 내부 절차 없이 그냥 가냐? 또 그거는 아니고 오늘 이제 당 대표가 당원과 또 의총과 뭐 당무위에 이제 의견을 묻고 국민께 여쭙고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안 하는 그런 건데 조국혁신당 내부는 약간 좀 일단 큰 당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어떤지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프로젝트 정당이었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캐치플레이즈로 시작한 정당이고 이제 검찰 개혁이나 뭐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 비례의석이고 그리고 지역구가 없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다 전 지역을 다 후보를 낼 수 있을 만큼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선택 다음 스텝을 밟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당 당원들도 반발할 수 있어요. 조국당 당원들도 반발하고 민주당 당원들도 반발해서 끝내 이 결정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큰 뉴스네요. 이게 두 당이 합쳐졌을 때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이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정말 상체가 커지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두 당이 어쨌든 잘 돼야 되는 방안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어쨌든 그간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선거가 얼마나 밑바닥을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게 돈 공천이고 돈이 정말 억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걸 두 양당이 합쳐져서 그런 뿌리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공천할 때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겠다.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 부분이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은 굉장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내신문에 아름아름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이번에
다 봐버린 거 아니에요. 예. 녹음을 듣고 막 녹취를 듣고 다 우리가 밑바닥을 봤잖아. 예. 거기에 민주당마저도 저러는구나. 예. 실제로 그게 진짜 그랬지만 실망감이 그 부분을 이번에 고쳐준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양당이 합당하면서 예. 그게 정말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학이 아니라 정치 개혁적인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예. 그냥 양당이 따로따로 이 선거를 지방선거 또 치르면은 예. 기존의 그 지역에서 박힌 돌들이 예. 그렇죠. 너 나가 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사람이 하면은 그거 받아들이겠냐고. 안 받아들이거든요. 네. 이런 모멘텀이 중요한 모멘텀이 있을 때 자, 그럼 우리 이런 기회도 있으니 국민들한테 욕먹었던 그 뿌리 큰 공천제도 구조적인 어떤 그 지역과 그 유착. 지역구 의원 예. 간의 유착 관계 예. 그 뿌리 뽑자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걱정과 우려와 탄식이 나오는 것은 이게 되려면 확 이게 돼야 되는데 예. 약간 절차적 정당성 단추부터. 문제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무엇보다 보수 결집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역으로. 해요. 예, 왜냐하면 민주진보가 합쳐? 네네네. 그래서 커지겠다는 거야? 그러면 견제해야지. 이런 이제 견제 심리가 생기면서 보수 결집이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뭐 코스피 5천에 뭐에 이렇게 쭉쭉쭉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높아지고 뭔가 긍정의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찬물이 확 견뎌진 거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을 살려준 격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저쪽에 링겔 꽂고 앉아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마 또 굉장히 지지자들의 메시지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당에서도 뭐 주말 사이 어떤 결정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보수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낸 뉴스가 묻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늘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단식을 그만하라라고 하면서 끝났거든요. 이 장면은 홍사훈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나는 그 박근혜 찾아가서 이제 결국 끝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박근혜가 찾아와서 혹시 아유 고생하시네 우리 같이 합시다 하고 같이 누웠으면 어쩔 뻔했나. 박 전 대통령도 같이 동조 단식이요? 동조 단식. 아이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러니까 아유 이제 일어나시려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럽시다 하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냥.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될 것 같은데 그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지만 그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줬지만 지금 국정농단 사범으로 감옥에 갔다 첫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박근혜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단식을 중단한 겁니다. 윤 어게인도 모자라가지고 박 어게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이 안 보인다는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께서 지지 철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좀 세련되고 유능하고 그리고 좀 국민들이 보기에 그 납득 타당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맨 극우 주장과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무능해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좀 바꾸는 게 결국 한다는 게 이름 바꾸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으니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번 단식은 한동훈 죽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보수 결집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홍사훈 기자님께서는? 결집이 지금 그 되겠느냐? 단식한다고 해서 되겠고 뭐 그러겠냐? 일단 그리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런 어쨌든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여러 가지 명판결을 했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내란 세력들이 새로운 파시즘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일부 먹히고 있잖아요. 1020 세대들한테 먹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파시즘이 먹히고 있잖아요. 저희 내일 그 이야기 다루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류의 어차피 그쪽에 그 들어눕고 이런 거 뻔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으로 내세운 거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통일교 특검 받아라 하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목적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잘못된 그 시그널을 다 전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올리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예.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뭐 결집을 하든 말든 예. 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관심을 끊는 게 그쪽에서나 막 그 뭐 신의 한수 이런 데서만 그냥 다루면 되는 거지. 예. 굳이 여기서까지 거기서 이걸 굳이 시시콜콜 해석을 하고 이러는 거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되겠느냐 그게. 예. 그러면 길게 다루지 않고 빨리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뤄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아니 그 다루셔도 깔끔한 돼요. 이야기 나는 그냥 했습니다. 예. 있을 테니까. 네. 아니, 원래 그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오늘 뉴스가 또 많아가지고 이게 계속 밀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또 기자회견 직접 참석하셨으니까 네. 좀 뒷이야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못다한 질문 있으신지 어제는 장윤성 기자 질문이 픽되지 못할 것 그러게. 같아요. 우리 아니, 박형광도 했던데. 네, 아니, 마지막 질문으로 박형광 기자가 하더라고요. 박형광 기자가 자리가 좋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이원화됐는데, 그러니까 밑에 있고 이렇게 단상을 쌓아가지고 위에 좀 보이게 그 첫 라인에 MBC 기자, 경향신문 기자, 박형광 기자 셋이 앉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눈에 중앙에 제비뽑기로 그 자리가 선정. 아니요, 제비뽑기 아니고 예. 요새는 이거 카카오톡으로 아, 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번호가 쫙 추첨이 예, 돼요. 예. 저는 63번이어서 아이고. 예, 그래서 굉장히 중간이긴 한데 안 보이는 정도가. 아, 사각지대에 네, 계셨군요. 사각지대에 예. 있어서 카메라에도 잘 안 잡히고 그랬는데 하여간 저는 이제 제가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는 예. 맨 뒷자리였고 그때도 잘 안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신년 기자회견 또 정중앙인데 하여튼 자리 운이 없다. 자리 운이 없어서 잘 마주쳐지지가 않고 근데 다만 저는 없네. 상해에서 중국에서는 질문하셨으니까. 네, 상해에서도 예, 예. 질문하고 또 에이펙에서도 예, 예. 질문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질문 기회가 있어서 아. 예, 서울을 떠나야지만 질문 기회가 자주 오시네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네. 뭘 좀 물어보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한 10개 정도 질문을 가져갔었는데 아이고, 예.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답답해가지고 검찰개혁을 좀 빨리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예. 뭐 송전탑 원전 뭐 종교 막 이렇게 가면서 조금 이게 기자들이 옛날에는 뭐 물어봅시다 해서 쭉 누가 됐든 질문권을 예. 받아서 다음 그렇지. 순번 사전. 넘어가면서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네,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누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몰라요. 아. 약간 장단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나올지 하나도 모르고 대통령실도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기자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박형광 기자가 질문을 예, 이제 예. 받은 건데 그런 정도로 뭐 이렇게 미리 짜거나 약속대련 이런 거는 네네. 절대 없었던 거고 전체 25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고 네네. 예정에 없던 그러니까 대통령 항상 맨날 시간 부족해 더 해요. 뭐 맞아요. 밥 그렇게 짧게 길게 먹어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대 최장 맞아요. 2시간 네. 57분인가? 하여간 3시간에 근데 미리 그 얘기는 있었어요. 예. 3시간 정도 될 것 같다. 대통령께서 어쨌든 끝까지 질문은 다 받겠다라는 네네. 판단이시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간 기자들이 많이 준비를 했고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봉욱수석과 관련된 질문을 예.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누굽니까 정원보 기자가 예. 했고 검찰개혁 관련된 네, 질문 그래서 했죠. 그거 말고 저는 또 예. 하나가 없던 그 정초에 예. 중일 순방 외교가 있었는데 예. 그 핵심은 이제 키워드가 한중일 협력이라고 예, 생각해 예. 없었거든요. 예. 한일 협력, 한미 동맹, 동맹. 예, 예, 한미일 예. 협력 예, 이런 예. 거지 우리가 한중일이 없었는데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어떤 이 지역에 미국 없는 다자 안보 체계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질문 기회는 없었어요. 다음을 꼭 노리셔야 될 것 네. 같고 홍사원 기자님은 어떤 장면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신년사에서도 말했지만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지방주도 성장 그리고 두 번째로 모두의 성장. 예. 누구는 옛날처럼 자본과 대기업에만 성장의 과실이 가지 않고 골고루 다 퍼져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예. 지방주도 성장 그 같이 맥락이 이어져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환율 얘기도 잠깐 나왔잖아요.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 첫 질문이었죠. 원달러 환율 왜 이렇게 대책이 있느냐. 음. 대통령도 사실 딱히 이게 대책이 있어서 미리 써지 이게 그러니까. 안 썼겠느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원화 가치가 이렇게 통 떨어지는 거는 예. 사실은 뭐 미국 우리가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미국 주식 많이 사서 뭐 그런다 이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미국 주식 많이 산다고 해서 이렇게 원달러 그러게요. 화폐라는 예. 게 그 나라의 경제 체력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튼튼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산다고 만약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나라는 전방문 닫아야지. 체력 자체가 그렇잖아요. 너무 안 된다라는 뜻이니까. 근본적으로 예. 환율이 이렇게 윤석열 때부터 떨어지셔 해서 지금도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는 투자자들이 우리 산업에, 우리 한국 경제 산업에 어떤 성장 동력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아픈 이야기네요. 예. 아픈 얘기죠. 예. 왜냐 한국에 투자해봤자 보나마나 성장률을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 밑으로 지금 계속 올해 겨우 1% 작년에 1% 겨우 네. 1%에 1%. 예. 미국이 4%입니다. 이런 나라에 왜 투자를 하겠느냐. 앞으로도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해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주도 성장을 말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AI 같은 어떤 혁신 산업을 하나 빵 터트려 갖고 여기서 왕창 투자가 막 일어나게 하고 여기서 부가가치 막 일어나는 거 그거 가능할 수 있어요. 예. 전 세계 다 그거를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지방에 투자를 잔뜩 해서 여기서 성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수도권에는 이미 좋은 거 있을 거 다 있어 갖고 예. 여기다 암만 돈 재정을 때려놓어 봤자 성장이 여기서 일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다 있는데. 네네. 지방은 조금만 재정을 투입하고 여기다 정책적인 어떤 그 기구를 들어가면은 금방 눈에 보이는 성장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아니면 북한이든가. 예. 북한은 가능하지 않으니 예. 그럼 지방을 주도 성장을 해서 성장을 끌어올려야만이 환율도 그러니까 낮아지고 이게 청년 대책, 일자리 대책, 부동산 대책 모든 대책의 기본이 체력을 키우는 방법. 그렇지. 수도권에 모두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저는 가장 들어왔고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또 부동산 어제 얘기도 했잖아요. 질문이 많았죠. 그 부동산 공급 이제 사실 지금 수도권 집값, 지방 집값은 지금 전혀 딴 나라 얘기야. 서울 집값 얘기가만 서울 집값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급 대책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공급하긴 하겠는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뭘 내놓지는 않았어요. 예.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곧 나온다고 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늘 우리가 정가의 보도처럼 내놨던 막 그 어떤 빈 땅 찾아서 여기가 민간 주택 아파트 또 뭐 민간 분양 아파트 잔뜩 뭐 내놓는다? 예. 이거 절대 그 집값 잡는 혜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여태까지 늘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요즘 밀고 있는 게 LH 같은 서울 시내도 보면은 국공유지 굉장히 많거든요. 용산 뭐 미군기지 그거는 아직 미군기지 이전 안 했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남 공항도 마찬가지고 서울 시내 찾아보면 은근히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동남아 이번 대책에서 그런데 또 찾아갖고선 여기다 민간 건설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해서 여기서 아파트 지어서 몇십억짜리 분양한다. 이걸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이거지. 그거 하지 말고 LH에서 그런 국공유지에 100% 앞으로 LH는 국공유지는 공공 임대 아파트만 분양하겠다. 분양이 아니지. 임대 아파트만 지겠다. 그래서 이게 시세 차익하고는 절대 거리가 먼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임대 아파트 짓자는 거지.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같은 뭐 레미안이나 푸르조 같은 그런 좋은 임대 아파트 지어서 중산층도 거기 가서 저기 좋네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걸 할 수 있는 하는 게 진짜 LH의 역할이지 않냐. 근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LH가 주로 한 일이 뭐냐면은 합법적인 땅 장사였습니다. 강제로 수용해서 민간 건설사들한테 팔아, 시행사들한테 팔아. 거기서는 당연히 민간이니까는 남겨야지. 최대한 이익을 남길 때까지 합법적으로. 그게 무슨 공공이야.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굉장히 홍상훈 기자님이 강조해 주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제 박형관 기자가 아니라 홍상훈 기자님이 질문하러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대통령의 답을 좀 끌어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허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공공의 역할은 우리가 필요한 집이 막 한강변에 30억, 40억짜리 집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청년, 서민들이 내 소득으로 들어갈 수 그냥 나는 이거 집 갖고 돈 벌 생각 없다. 이거 팔 생각도 없다. 그냥 내가 편하게 평생 살 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제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공의 역할이지. 할 일이지.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공공이 하면 되는 거예요. LH가 무슨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뭐 분기당 영업이익이 막 몇십조 이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손해봐도 돼. 직원들 월급만 줄 정도의
이득만 되면은 네네. 적자를 보더라도 그게 사회에 기여한 경제적인 가치를 상쇄할 수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냥 LH 역할은 거기서 마치면 되는 거야. 김용범 실장이라도 홍사훈 씨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예. 김용범 실장이나 어쨌든 정책 기관들이 왜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 이걸 정말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방법도 아니야. 예. 왜 안 하겠느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두 번째 철들게 만든 책이었는데 그 데런 에스모글루라는 예. 노벨 그 사람이 경제학상 나를 받았죠. 그렇지. 예. 그 사람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예. 누구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갖다가 세우고 펼치느냐, 자본과 대기업 가진 자들의 입장에 쓰느냐 아니면 없는 자 서민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입장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국가가 얼마나 포용적인 국가가 되느냐 착취적인 국가가 되느냐로 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미안한 말이지만 보수 정보든 진보 정보든 똑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자본과 대기업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착취적 구조. 굉장히 착취적이었죠. 예, 예. 사실 코스피 5천 시대여서 주식해서 돈 벌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주식이 뭐야? 그렇죠. 나 주식 예. 하나도 없는데. 어제 나온 K자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면에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돈을 버는 예.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어도 우리가 금투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하면 또 욕먹어. 뭐 나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예. 아니 또 우리가 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예. 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의 화제 장면은 강훈식 실장을 사랑하는지 안 듣고 김혜경 여사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 그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쵸. 예. 지금 이제 우상호 수석은 그만뒀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참모진들이 좀 나가가지고 이제 출마하려고 하나요? 예. 3번 타자는 아마 김남준 김병욱 다음에는 김남준이다. 김남준 대변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재보궐 선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이제 거기에 아마도 인천 계양을 출마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밖에는 또 지방자치발전 비서관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배진교 그 경청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잘 나오면 거기도 인천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원래 구청장 의원, 출신이고 그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했고 뭐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다들 출마를 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갈 수 있겠다 싶으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두 자리 정도는 된다. 두 자릿수나 돼요? 예, 대폭 개편이 되겠네요. 예, 뭐 그런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득해야 허락을 해야 나갈 수 있는 참모들이거든요. 사표를 수리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제 아무리 내가 뭐 몇 선 국회의원을 하고 나 뭐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청와대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비서야. 그러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과 결심, 판단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강훈식 실장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의당 또 본인 원래 충남지사 출마를 원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대전 충남 통합과 거기에 이제 세종시까지 합쳐져서 큰 판이 벌어지면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이제 출마해서 본인의 뜻을 펼치고 싶을 텐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훈식은 여전히 세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도 그거는 모른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지켜보도록 부분하고 하고. 제가 또 말 좀 해도 괜찮은가 예.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주로 이제 아젠다 던지는 게 이제 이 사회의 아젠다를 던지는 게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 그거 잠깐 이어서 말하면은 지방주도 성장도 중에 모두의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골고루 과실을 나눠 가지는 그 성장을 말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잔뜩 세금 갖다 그냥 그 걷어서 보조금으로다가 삼성전자도 반도체 잔뜩 했지만은 결국은 그 과실을 다 결국은 삼성전자 특히 대기업만 오너 일가들이 다 갖고 왔잖아요. 그 과실을.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가장 우리나라 그 정부 부처 중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부처 중에 어디겠느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생각해요. 공정위만 자기 역할을 하더라도 그 모두의 성장 가능합니다. 우리 맨날 말하잖아.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한 40년 전부터
맨날 원하청 간의 납품 단가, 원청과 하청 간의 그 격차, 결국은 소득의 격차가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황금수저, 금수저, 뭐 흑수저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격차를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까지 벌어지고 이런 거고. 열심히 일해서 일하면 땀 흘려 일하면 원청에서 일하든 하청에서 일하든 그 격차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만 하면은 그거 없어집니다. 왜 안 하냐는 거지. 40년 전부터 그렇게 뉴스에서 맨날 나오던 원하청 간의 납품 단가, 공정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 하지 마라는 게 지금도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철저하게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철저하게 이 나라의 정책은 공정위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자본과 대기업의 위주로 마련이 돼 있어요. 주식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KBS에서 경제쇼 하면서 자본시장법이라는 걸 좀 봤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21세기 대한민국에 뭐 이런 개 같은 법이 다 있느냐. 철저하게 그야말로 대주주, 소수의 자본, 대주주를 위해 이걸 그런데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게 다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불법이니까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요즘 물론 그게 많이 바뀌어지는 경향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아직도 멀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공정위가 그런 그 공정위가 사실 지금 또 보면은 총리실 산하거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산하야. 끝발도 없어. 종합되게 되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돼요.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공정위,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째 빼버리고 국가임금위원회로 바꿔서 임금을 결정하는 게 최저임금 얼마냐 이게 결정되려면은 여러 가지 뭐 착취적인 프랜차이즈나 임대료 문제나 이런 원하청 간의 납품 단가나 이런 부분이 고쳐줘야만이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이게 마련되는 거잖아요. 이걸 힘없는 노동부 산하의 그 최저임금위원회로다가 놔둬 버리니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열리면은 을 사장님하고 을 노동자들끼리 소소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라는 거예요. 구조개혁이 필요한 사안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게 왜 어려워? 챙기면 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 그런 국가,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국가였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국가였고. 네, 어제 선배 그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시대가 아틀라스 반대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 한 대도 못 드린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노동의 종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그러면서 이제 창업 얘기를 했어요. 옛날처럼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취업의 시대가 아니라 대기업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는 이제 창업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미래 세대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 연관지어서 공정위 문제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제 질문 중에 아니 쿠팡 관련해서 쿠팡 터진 게 언제입니까? 근데 공정위가 뭐 계속 무슨 뭘 지금 뭐 영업 정지를 한다, 과징금을 물린다. 지금 일주일이 뭡니까? 근 한 달째 계속 그 말만 하고 있다. 고심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사가 똑같아요, 제목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지만 이게 통상 압력도 받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오히려 뭐 우리한테 왜 쿠팡을 괴롭히는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돌파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정체 역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생이거든요. 진짜 쿠팡은 정말 민생사. 기자회견 3시간 넘게 해야 되겠네요. 기자회견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갖다 붙이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직속위원회로 해서 임금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가장 그야말로 이 반대쪽 대다수를 차지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삶이 엮여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챙겨야지. 홍사훈쇼에서 아젠다로 한번 쭉 계속 이야기하시면 어때요? 우리 계속 말은 하고 있지. 쭉 매일매일. 공정위는 될 때까지. 지금 공정위는 약간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몇 번 해봤는데 그래요? 아픔을 겪고 스태프들이 이제 그만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좀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코스피 5천도 오늘 무친 뉴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코스피 5천 이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나온 김용남 전 의원은 아직도 더 갈 길이 멀다. 시장의 상황에 반영이 아직 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6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얘기하던데. 에? 저는 사실 주식은 잘 몰라요. 제가 뭐 네. 주가 조작만 잡으셨군요. 주가 조작은 잘하는. 공정거래니까. 공정거래.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예, 예. 기초 체력을 채우 튼튼히 하면은 네. 당연히 거기 수반되는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 부동산에 대통령이 말했듯이 부동산에 이건 아무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산업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산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국적인 산업이잖아. 투기지 투기 그냥 투자가 그렇죠? 아니고 예. 여기 몰려 있는 큰 돈들을 갖다 주식시장으로 산업자본으로 끌어오는 거는 매우 근본적이라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마무리를 벌써 해야 될 시간이어서 그 끝으로 한덕수에 대해서 그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방송 중에 울컥 우리 장윤선 기자도 하셨다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게 전 국민을 울린 판결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진관 판사가 좀 울컥하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2024년 12월 3일 그 밤에 특히 이제 국회대로로 나오셨던 수많은 시민들은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이진관 판사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음. 저는 이런 부분이 유죄 취지로 설명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거 봐줘라. 약간 기회주의를 허용하는 사회였어요. 저는 그게 결국에는 친일, 그 다음에 군사독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다가 끝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떠나는 전두환 같은 그래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예. 이런 주장을 남기는 것처럼 근데 이번 그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에는 이제 그런 거 허용하지 말자. 저는 그런 취지의 판결문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거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 교과서에 그리고 우리 실어야 후대가 된다. 공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덕수처럼 기회주의자로 살면 끝내 감옥 가. 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눈물이 나죠. 네, 2심, 3심까지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서 하니까 그래도 안 그럴까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진관 판사 얘기했지만 그런 그 판결의 배경이 왜 그런 판결의 배경이 나왔겠나 그 부분에 좀 천착을 했거든요.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나라 판사도 마찬가지,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집단에서 커하고 자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이진관 판사의 이력을 보니까 특이한 게 이 사람이 1998년에 사법시험에 붙었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군대를 들어가. 근데 일반 사병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법무관으로 들어가지. 법무관으로 원래 들어가면은 중령 대령들한테 경례도 안 해. 군대 내에서 초엘리트거든요. 군대 내에서도. 근데 굳이 사법시험에 붙었는데도 모르겠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서 병장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초들의 생활을 갖다 뭐 좋게 왜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경험해보고 싶었는지 궁금하네요. 취재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분도 서울대 법대 나오고 마산고등 그때 그 좋은 고등학교 나왔고 그랬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일반 엘리트가 아닌 하층 계급이라고 하는 건 좀 보통의 사람들의 삶과 함께 섞였다. 지금 마무리가 될 때가 아니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서 하도 하층 계급에서 살다 보니까는 저희 다 보통 사람들 다 군대 갑니다. 왜 보통의 삶을 왜 경험했을까? 그 부분이 어제 같은 그런 판결을 내놓은 거 아니었을까? 그러게요.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시네요. 좀 취재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두 분과는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태 뉴스인 1월 2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